안녕하세요. 특수아동 지도사 강의를 담당하게 된 주은미라고 합니다. 특수아동 지도사는 학교 현장이나 복지관에서 장애 아동이나 장애 학생들의 활동이나 학습 보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도 학습 활동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오늘 제1강을 보시면은요, 장애의 개념 및 특수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개념과 특수교육의 정의, 현황, 그리고 최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EFA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Education for All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교육의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요. 성이나 어떤 인종이나 이런 장애나 이런 부분들과는 관계없이,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그런 교육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2009년에 따르면 장애란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고위격, 기형적인 면에 결함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특정 부위나 기관의 기능이 손실되었거나 감소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장애는 손상으로 인해서 특정 영역의 능력 저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이나 훈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아시죠? WHO의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란 손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무능력, 그리고 불이익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상을 보시면은요, 신체나 내장의 특정 부위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감소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 지체장애라고 했을 때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후천적 장애를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어쨌든 선천적인 기형이라든가 후천적인 그런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없어진 경우, 이 경우를 손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서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걸어다니면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손상이나 무능력으로 인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나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 상태, 이 경우가 불이익입니다.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를 사용을 하지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저도 석사 과정 때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석사 과정 때 그 같이 공부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그 20살 때,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꺾이는 사고를 당하셔서 이 밑에가 아래 부분을 전혀 움직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요. 저희가 모임을 하려고 카페를 막 알아보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였습니다. 정말 카페들은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턱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의 턱이 다. 약간의 높이들은 좀 달랐지만 어쨌든 계단도 있고 턱도 있고 이래서요. 저희가 갈 수 있는 카페는 그 많은 카페 중에서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카페는 다행히 2층에 있는 카페였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다행히 모임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장애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 안 돼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라고 하는 부분들, ICF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분류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장애 모형이 나와 있죠. 손상이 있고요. 또 하나 활동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참여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능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불이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적인 요인만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애를 장애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환경적인 요인, 맥락적인 요소들을 같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CF는 장애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체적인 결함을 불편함으로 느끼게 하는 사회적인 제도와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애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애에 대한 개념은 시대적인 상황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을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어떤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책임을 져야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선택을 강조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개념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요, 이 그림 있죠. 지금 그림이 조금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을 텐데요. 교환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장애인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계단이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녀의 신체적인 손상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치료하거나 보조기구를 제공을 해줘야 돼. 장애인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사회 모델적인 관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계단이 문제네, 이 계단이. 그래서 우리는 이 계단 대신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의 기능이 올라갈 수 있어. 향상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계단을 대신에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항입니다. 보시면은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이나 복지관에 가셔서 만나서 지도를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거나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성이 적합한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특수교육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관련 서비스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개인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관련 시설 및 설비, 그리고 치료 서비스,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정보 접근 등의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는 정신지체라고 불리웠습니다. 정신지체가 이렇게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그리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을 가진 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모두 장애인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가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관련 법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장애 유형은 이런데요. 장애인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법은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이거는 교육 관련된 법은 아니고 장애인 전체에 대한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형은 장애 유형은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모두 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이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는 조금 지적인 기능이 좀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경계선 지능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장애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얘네들은 지금 장애인 직접장애 같은 경우에는 IQ 70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래 관계도 잘 안 되고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되기에는 이 지능지수가 좀 높은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5 사이입니다.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특수학교의 장애인 등록률을 보시면은요, 96.2%. 그리고 일반 학교의 장애인 등록률은 61.1%입니다. 특수학교에는 중증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마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성을 고려해서 마련된 교육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생활 연령과 정신 연령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13살 정도의 그런 생활 연령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 연령은 낮을 수 있어요. 낮죠. 당연히 낮죠. 한 3, 4살 정도의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육 환경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환에 이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면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2018년 기준이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9780명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53.8%가 있고요. 일반 학급에 17.2%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에는 48,848명, 그리고 일반 학급에는 15,59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는 이렇게 28.5%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0.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무 중증 장애가 너무 심하고 이럴 경우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교육적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 학급하고 특수학급,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학교냐면 일반 학교에 있는 학급입니다. 일반 학교에 이렇게 일반 학급이 있고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그러니까 71%나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좀 정말 그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통합학급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통합학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비장애인들 학생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통합학급이에요. 이런 것처럼
일반 학급에 있고 특수학급에 있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고요. 그리고 장애 영아가 있습니다. 3살 미만의 장애 영아, 그리고 그 전공과 이 부분은 무상교육입니다. 잠깐 전공과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이 전공과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입니다. 이수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예, 이런 전공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예,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무상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영유아, 장애 영아, 3살 미만의 장애 영아와 그리고 전공과 학생들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은요, 유치원은 4명, 그리고 초등학교 6명, 그리고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6명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적장애죠. 예. 여기 지금 보시면 53.7%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폐성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 영역별엔 나와 있지 않지만 학교에 가시면 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도, 중복 친구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네, 중도, 중복 친구들도 특수학교에서 만약에 있게 되면 중도, 중복 친구들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심한 경우죠. 좀 심한데 또 중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각인데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인데 지적장애, 청각인데 지적장애, 이렇게 같이 장애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건 초등학교입니다. 41.9%죠. 그리고 고등학교가 많네요. 전공과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과. 거기에는 지금 30.6%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20.7%의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 현황을 보시면은요, 역시 초등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51.3%가 되어 있고요. 중학교에 22.2%, 그리고 고등학교에 18.2%, 유치원에 8.0%가 있습니다. 예, 지금 특수교육의 그 현황표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좀 가장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네. 아까 일반 학급에 있는 학생들 수가 15,000명이 넘었죠. 네, 15,000명이 넘어 있는데요. 지금 특수학교의 교원 수, 즉 특수교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수교사의 수가 여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일반 학교가 있어요.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봐주는 학생들, 그 보조 인력들이 373명이라는 거죠.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들어갑니다. 지금 특수아동 지도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고요. 지금 그럴 경우에 지금 373명이나 되는데 특수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무슨 지원이 내려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실은 특수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보게 됐을 때, 지도를 하게 됐을 때 그 역할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을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 및 장애인에 의해와 변화된 그런 시각을 보겠습니다. 장애를 개인의 불변의 특성이라고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차원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환경과 맥락의 제약으로 보는 관점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죠. 지금 그 장애를 개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둘러싼 사회 맥락, 사회 환경,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환경적인 요소가 어떤 지원을 이 친구한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기능이 얼마만큼 향상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과 시민으로서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참여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공과 얘기를 했는데요. 전공과가 중요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진로와 직업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받고 나서 지역 사회에 어떤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로서의 역할들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학생의 기능성은 적합한 교육과 지원으로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장애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예 없어지지 않죠. 죽을 때까지 아마 그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냐면 기능입니다. 기능이요. 내가 어떤 기능을 하면서 얼마 정도 내 기능이 향상되어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학생의 기능성은 적합한 그에 따른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개인 학생의 장애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장애 관련 문제 해결에 초점이 변화가 됐습니다. 교육과 재반 서비스의 노력이 개인 장애인에게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개인이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 되게 중요하죠. 다양한 환경과 맥락,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단체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과 맥락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중학교에서 교편을 맡고 계신데요. 그분은 반에 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을 보조할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을 매일매일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이 이 친구를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맡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1번 아이가 맡으면 A라는 친구가 맡으면 내일은 B라는 친구가 맡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같이 이동을 한다든가, 도서관에 같이 갈 때 같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래 관계를 계속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학기 초에는 쟤 뭐야? 쟤 이상해. 좀 이상한 장애 친구가 또 하나 들어왔네? 이렇게 봤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얘도 우리 교실에, 우리 반의 한 일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 학생 아이들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또래와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만나서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에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환경과 맥락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장애 학생들한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만났던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선 지능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면 당연히 공부 못하죠. 당연히 공부 못하고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들만 하고 이러니까 또래 친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학교 생활을 했던 아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애인 등록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를 다시 2014년도에 만났을 때 장애인 등록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거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 아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장애인 친구들도요, 이 친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기능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계에서 이렇게 학교와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 네트워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요구들을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서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개인 중심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적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적장애 학생이 아닙니다. 자폐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자폐들이 아니에요. 저마다의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저마다 갖고 있는 성향들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얘는 지금 지적장애, 그래서 얘는 지적장애에 대한 지적장애니까 똑같은 지원을 이렇게 똑같이 해줘야 돼. A, B, C 다 똑같이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가 아니라 개인 중심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 문제 해결은 전문가 개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전문가 집단도 있고 또는 무슨 병원도 있고 또는 무슨 치료센터도 있고 이렇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각각 개별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지금 최근 동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성과 중심의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최근에는 교육의 결과나 성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점검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얘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뭐가 될 건데 어떤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이 목적인 거죠. 그러려면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도대체 배워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년기 동안, 이 학년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입니다. 이 학년기 동안 최선의 교육,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은 학생의 현재 생활뿐만이 아니라 미래 성인기 생활이 필요한 능력과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공과도 얘기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고등학교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 졸업을 하고 나면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 마지막으로 보시면 통합교육의 질적인 향상입니다. 아까 통합교육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같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통합교육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 사회에 통합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국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지금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요. 통합학교였대요. 통합학급. 그래서 자기네 반에 장애인이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장애인을 항상 도와주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장애인들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통합교육이 지향해야 될 그런 의미입니다. 있어야 되는 목적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수아동 지도사는 장애 학생의 통합학급 수업 참여가 더욱 가능하고 의미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교사의 다양한 활동을 보조하고 그리고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 아이 데리고 예를 들어서 자폐, 그 통합유치원 같은 경우에 자폐를 지원하게 되면 자폐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같이 놀고 같이 노는 방법 가르쳐주고 사회적 기술 익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배웠던 그 수업 내용에는 참고문헌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지금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부분들 혹은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수교육 관련 법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